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최근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일희일비하며 미 정책금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제와 정치, 왜 경제 분석에서 정치를 빼서는 안 되는가와 미 대선과 관련한 상황이 미국 금리에 주게 될 영향, 그리고 그에 따른 미 정책금리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밑지식은 짧게 머니마켓 펀드에 관하여 알아보면서 바이백과 TGA 계정에 대해서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 재무부 바이백입니다. 지난 5월 FOMC 정책금리 결정 영상에서 바이백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백은 주식시장에서 회사가 보유한 현금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뜻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는 회사의 경영상 흑자가 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미 재무부의 바이백은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국채를 다시 되사는 것을 말하며 크게 부채관리 바이백, 유동성 제고 바이백, 현금관리 바이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관리 바이백은 재정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 재정 흑자로 국가의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유동성 제고 바이백은 시장 참여자가 보유한 유동성이 떨어지는 국채를 유동성이 높은 국채로 바꿔주는 형태의 바이백입니다. 세 번째로 현금 관리 바이백은 이자 비용의 절감을 위한 것으로 싼 국채를 되사는 바이백입니다. 장기 국채는 온더런 장기 국채와 오프더런 장기 국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온더런은 가장 최근 입찰에 나온 국채를 말하고 그 이전 입찰에 나온 국채는 오프더런이라고 합니다. 온더런 국채는 오프더런 국채보다 시장 유동성이 높으며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오프더런 국채는 온더런 국채보다 더 많은 할인을 해야 합니다. 채권은 같은 10년물 국채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행된 국채와 새로 발행된 국채는 유동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며 시장에서는 새로 발행된 국채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보통 MMF라고 불리는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자산운용사 등이 고객의 돈을 받아서 펀드를 만들어 여유자금을 금리 위험과 신용위험이 작은 국채, 어음 등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초단기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단기 국채, 우량 CP, 기업 어음입니다. CD, 양도성 예금 증서, 단기 예금 등으로 운영하며 만기가 매우 짧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MMF는 남은 기간이 397일을 초과하는 어떤 금융상품도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MMF가 영래포 거래를 주로 활용합니다. 다음은 재무부 현금잔고 TGA입니다. TGA 계정은 미 재무부가 미 연준에 개설한 계좌로 쉽게 이야기해서 미 재무부의 생활비 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출 이자도 내고 공무원들 급여도 주고 군인들 급여도 지급하는 등 여러가지 필요한 금액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세금이 많이 거치거나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리면 계좌 잔액이 증가하고 예산을 초과하여 재정 지출을 한다면 계좌 잔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유튜브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피하고 싶은 주제일 것입니다. 특정 정치 성향을 나타내면 그 반대편의 공격을 받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굳이 위험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를 빼고 경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데 바빠서 라는 핑계로 정치를 외면하고는 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치고 힘든데 무엇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소위 기레기라고 하는 자들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시민들을 가스라이팅 해왔습니다. 정치를 멀리하라.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 정치를 이야기하는 자들을 정치병자들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보다 앞서 제가 생각하는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 한 번쯤, 아니 어쩌면 자주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말, 우리 삶은 왜 힘든가? 저는 그 해답이 정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는 그 원인을 자신의 못남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다는 것은 내가 남보다 뛰어나지 못해서, 자신의 배움이 남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입니다. 이게 무슨 궤변인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누군가 플라톤의 명성을 빌어 만들어낸 명언이 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외면함으로써 나보다 못한 자들의 지배를 받으며 내 삶을 스스로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가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인데 입버릇처럼 하는 이 말, 정치가 바로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망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수의 이득을 위해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도 그 잘못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정책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이득을 위해 다수의 삶은 피해를 볼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야만 사람들은 그때서야 관심을 둡니다. 그러기 전에 자신의 삶을 위해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치는 곧 내 삶이고 내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레기들은 무엇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가스라이팅하는가? 기레기들은 기득권층의 편입니다. 권력의 속성이죠. 우리가 이 사회를 지배하는 기득권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 이너서클의 처지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이 통치하기에 좋은가?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통치하기에 좋은가? 답은 간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한다면 똑똑한 시민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사람들을 조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겁을 주는 것이고 둘째는 밥그릇을 뺏는 것입니다. 겁을 주는 것은 지난날 군사독재 아래에서 많이 썼던 방법이고 밥그릇을 뺏는 것은 지금도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하고 빚에 찌든 사람들은 희망을 잃게 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은 투표하지 않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미디어를 통해 정치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을 정치병자 취급하고 사회적 왕따를 시키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더더구나 요즘은 정치에 관심을 두는 사람을 강성 지지자, 팬덤이란 말로 포장하면서 지지자들은 지지만 해야지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레기들은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삼으며 기득권층의 빌부터 정치인들이 서로 싸움질하는 모습, 부패하고 더럽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정치인들의 어두운 면을 극대화하여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정치 혐오를 부추깁니다. 세상에는 오직 더러운 것만 있다는 듯이 말이죠. 악순환이 반복되며 사람들은 정치에서 더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얼마나 통치하기가 쉽고 사람들을 다루기가 쉬울까요?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는 있을까요? 경제 이야기하는데 왜 정치를 이야기하는가? 정치 이야기 빼고 경제만 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식한 말을 서슴없이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기레기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앞과 뒤, 양면이 합쳐져서 하나의 동전이 되는 것입니다. 앞만 있어서도 안 되고 뒤만 있어서도 안 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느 하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통치 행위도 정치이지만 행정 또한 정치 행위이며 시민의 참여까지도 모두 정치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달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축통화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현재의 기축통화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 달러화가 정치 논리에 좌우되며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많았는데 이것을 정치를 빼고 설명하라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는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미국의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미 정책금리 설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를 빼고는 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를 빼고 경제를 분석하고 이야기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현상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결과가 편향적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에 이르는 것은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미국 경제에서 1970년대에서 1980년대를 거쳐오면서 인플레이션과 대침체를 겪으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면은 위에 작은 그래프를 1970년에서 1980년 사이를 확대한 것인데요. 1970년대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고점까지 올랐던 시기이기도 하고 정책 실패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 결국 1980년대 대침체를 불러오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는 1차, 2차 오일 쇼크도 있었죠. 달러가 불태환 화폐가 되었고요. 인플레이션은 비유하자면 갈대밭에 퍼지는 불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퍼지며 타버리는 것도 그렇지만 한번 타오른 불은 일대를 다 태우기 전까지 불을 끄기가 쉽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씨가 남아있는데 다 껐다고 방심하면 다시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가장 큰 패착은 인플레이션이 다 잡히기 전에 인플레이션율이 다소 하락한 것을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착각하고 섣부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입니다. 1970년 이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실수를 2번이나 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았고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침체 신호가 나오자 다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합니다. 결국 1980년 대침체가 왔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14.8%까지 치솟고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다 결국 기준금리를 20%가 넘게 인상하고 나서야 겨우 인플레이션을 잡게 됩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서비스 물가가 다 잡히기 전까지 인플레이션은 잡힌 것이 아니기에 섣부른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으로부터 배운 것이 섣부른 금리 인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 가장 먼저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떤가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우선일 것입니다. 먼저 PCE 개인 소비지출 지수입니다. 지난 22년, 23년을 거쳐오면서 그래프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23년 7월부터의 수치를 잘 보면 울퉁불퉁한 범피로드 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최근의 발표 수치를 보면 하락이 아닌 횡보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PCE와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낮아지다가 23년 11월 이후 울퉁불퉁한 범피로드 위에 있으며 똑같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월 발표되는 수치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는지 또는 상회했는지 아니면 하회했는지 이런 수치에 집중하여 일희일비하기 쉽습니다. 지난 4월에는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CPI 충격을 일으키기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잡혀간다기보다는 끈적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연준에 2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물가의 안정, 또 하나는 완전한 고용이죠. 이 2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 목표로 하고 있을 뿐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 등 인플레이션을 정말 완전히 잡기 위해서는 어쩌면 침체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도 모릅니다. 미국 실업률을 보시겠습니다. 5월에 발표한 실업률이 3.9%로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등을 통해서도 미국의 고용시장이 앞으로 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앞으로도 미국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탄탄할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이야기가 미래에도 계속 탄탄할 것이라는 장담이 아니므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시간당 평균임금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미세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5월 초 발표한 시간당 평균임금이 지속적인 하락을 나타내는 시초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악화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또한 잡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시장에서 임금 인상이 계속되면 인플레이션도 횡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4월 22만 건 이후로 줄었다가 5월 초 23만 건, 그리고 현재까지 다시 22만 건 이하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미국의 고용시장이 아직은 건재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신호는 물가와 고용시장에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열가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판단 아래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그에 대한 추측도 많지만 그런 이야기들보다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된 20년 만에 미 재무부 바이백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 5월 28일부터 시작되는 미 재무부 바이백은 유동성 재고 바이백으로 온더런 채권과 오프더런 채권을 변경 지급하는 형태의 바이백입니다. 이 바이백의 특징은 국채 총량의 변화가 없이 실행되는 것이므로 양적 완화라기보다는 시장 참여자가 보유한 유동성이 떨어지는 국채를 매입하고 유동성이 높은 국채로 변경 지급하는 형태라서 시중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 바이백의 규모는 총 150억 달러 규모이며 7월까지 시행됩니다. 다만 이 바이백이 단기성으로 끝난다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차 규모를 확대할지 아니면 현금 관리 차원의 바이백도 함께 실행할지는 재정 및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미 재무부 바이백 스케줄은 5월부터 7월까지이며 총 횟수는 9회로 1회 바이백 한도는 명목 2표채 20억 달러, 물가 연동국채 5억 달러입니다. 명목 2표채 총 7회, 물가 연동국채 총 2회로 총 매입 한도는 2표채가 140억 달러, 물가 연동국채가 10억 달러, 총합 150억 달러 규모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 연준의 양적 긴축 규모 축소로 긴축의 속도를 조절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책 역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미 연준은 물가가 횡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현재의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고 있죠. 변경될 미 연준의 양적 긴축 규모는 국채 600억 달러 규모를 250억 달러로 축소하고 MBS는 350억 달러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의 바이백과 양적 긴축 속도 조절 모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미 채권 시장의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기 침체의 시작은 항상 금융에서 문제가 시작되므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은행권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채권 매수가 줄어든 현 시점에서 채권 투매를 미리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재무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섰다는 다수의 보도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TGA 계정 현금 잔액이 9,295억 9,400만 달러에서 7,061억 800만 달러로 줄어 총 2,235억 달러가 줄었고 미국 은행권의 지급 준비금 잔액은 5월 31일 기준 3조 3,910억 달러가 된 것인데요. 미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경기 부양은 필요하고 자산시장도 상승시켜야 하는 만큼 지금의 집권당이 민주당이든 또는 공화당이든 분명히 시중 유동성 공급을 위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또 미국 시민, 나아가서는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선택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역사적 사건에서 배워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끈적한 고물가와 싸우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에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된다면 그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공급되어 버블을 형성하고 인플레이션을 재발시킬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측은 왜 틀렸는가 라는 제아의 기사에서 지난 2년 동안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은 논리적이었지만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리면서 신용경색을 촉발하고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연준은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낮춰야 할 것이라는 경고가 틀렸음을 지적합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은행을 통한 대출로 양적 완화든 양적 긴축이든 금리를 통해 조절하면서 중앙은행의 주도 아래 그들이 만든 완벽한 금융 시스템 내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하고 옳은 방법인 것처럼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금융 시스템 외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셧다운 등의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유동성이 공급된 것이죠.
이런 시스템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자 기존의 경제 문법으로는 발생하는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게 되어버렸고, 공급망 경색과 함께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된 생태계는 금리 인상으로 반드시 찾아왔어야 할 경기 침체와 침체를 통한 인플레이션 하락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기존 생태계의 질서와 지금까지 이룩한 시스템 안에서 기존의 모델과 지표와 연구 결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미 연준이 초기에 인플레이션 발생에 늦장 대응을 하게 된 것과 지난 2년간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금리를 빠르게 인하해야 한다는 그런 예상들이 틀려왔던 것은 이런 영향과 함께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전문가로서 정치적인 원인은 외면하고 분석하지 않으며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자신들이 속한 진영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줌과 동시에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원인의 파악만이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끈적한 고물가를 확실하게 잡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도 유동성 공급도 매우 신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 정책금리의 방향이 되어야 하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동성 공급이나 섣부른 금리 인하의 움직임이 우려되는 까닭입니다. 물론 미국 정책금리의 결정은 미 연준의 연준 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고 역사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기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수많은 시민의 삶이 고달픈 것이 걱정일 뿐입니다. 이 와중에도 국제적으로도 또 내부적으로도 한국의 상황은 바람 앞에 등불 같기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와 정치, 미 대선과 관련한 일들이 금리에 줄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금리 방향은 어떠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